칭기즈칸의 위풍당당한 모습 뒤에는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두려운 정복자 중 한 명으로서 어떤 인류 개념에도 도전하는 일련의 행위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의 군사적 천재성, 거대한 영토를 몽골 제국 아래 통합하는 능력, 심지어 놀라운 종교적 관용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러나 가장 오싹한 연대기들은 거의 자세히 언급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가 철권으로 다스린 노예들에게 가한 잔혹한 처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전쟁 포로들이 아니었고 살아있는 도구로 전락한 인간들이었으며 확장과 절대적 통제를 보장하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그의 권력을 공고히 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 위에 세운 제국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포로를 인간 방패로 사용하기. 칭기즈칸의 군사 전술 중 가장 충격적인 측면 중 하나는 포로들을 실제 인간 방패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보면 상상할 수 없이 잔혹한 이 행위는 그의 정복 전략의 일환이었으며 그 언급만으로도 역사적 연대기를 읽은 이들조차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잔인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방법은 단지 격렬한 자원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으며 수많은 전투에서 사용되었고 그의 냉혹한 통치가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지를 강력히 보여줍니다. 몽골 군대가 적의 영토로 진격할 때 그들의 군사력을 특징 짓는 숙련된 기마술, 복합화를 이용한 궁술, 그리고 완벽한 전술적 계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칭기즈칸은 공포의 심리적 가치를 잘 알고 있었기에 포로들을 군사 형성의 앞에 배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자들은 고향에서 끌려나와 신분과 존엄성을 박탈당한 채 적의 화살과 창을 막는 최전선에서 걷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군대가 첫 번째 사상자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위대한 정복자는 자신이 버릴 수 있다고 판단한 포로들을 희생시키기를 선택했습니다. 칭기즈칸의 직접적인 명령에 따라 이 행위는 방어를 약화시키고 적의 사기를 꺾으며 자신의 사상자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비록 이 기록들이 조각조각 나뉘어 있고 종종 몽골의 잔혹함을 강조하려는 출처에서 나온 것들이지만 북중국의 진진, 왕조와의 전쟁, 시샤 왕국 서하과의 전투, 심지어 중앙아시아의 카와르즘 제국 침략에서 이 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자주 인용되는 사례 중 하나는 서하 왕국과의 전쟁, 약 1226-1227년입니다. 이때 칭기즈칸은 이미 중앙아시아 대부분을 정복하고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서 그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있었습니다. 연대기와 후속 기록에 보존된 증언에 따르면 수천 명의 중국 포로들과 지역 주민들이 강제로 보조 병력으로 동원되어 몽골 군대의 전방에 배치되었습니다. 이 불행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갑옷도 없이 보호 장비도 없이 적의 요새에서 쏘는 화살, 창 또는 발사체의 첫 번째 공격을 받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몽골 군대는 벽에 접근할 때 더 적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북중국의 도시들을 정복할 때 많은 도시들이 진 왕조의 지배하에 있었고 몽골군은 중국 포로들에게 공격용 기계인 투석기나 사다리를 들고 벽에 대게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이 포로들은 방어 화살과 불화살의 첫 번째 폭격을 받았습니다. 방어가 자국민이나 이웃의 피집의 민족들에게 쏘여 약화되면 몽골의 정예 부대가 진격에 들어갔습니다. 이 방식은 칭기즈칸의 전사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언어나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학살해야 했던 적의 주둔군의 사기도 꺾었습니다. 카와르즘 제국과의 전쟁 1219-1221년에서는 또 다른 두드러진 사례가 있습니다. 사마르칸드와 부하라 같은 도시에서 현지 군대의 신속한 패배 이후 몽골군은 수천 명의 포로 농민, 일반 병사들, 그리고 보조 병력들을 포로로 잡아 후속 포위 작전에서 전방에 배치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포로들이 공격용 플랫폼에 묶여서 심지어 성벽 너머로 투석기와 함께 날아가기도 했으며 이는 포위된 도시 안에 공포와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공포의 극단적 사용은 도미노 효과를 노렸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전쟁 도구를 목격한 많은 요새들은 비슷한 운명을 피하기 위해 항복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칭기즈칸의 계산된 잔혹함뿐만 아니라 도덕적 고려보다 효과를 우선시하는 몽골군의 군사적 논리를 잘 보여줍니다. 제국의 확장 동안 포로들은 단순한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그들의 생명은 전략적 체스판 위의 한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페르시아, 그리고 13세기 다른 출처에서 문서화된 이 실제 역사는 군사적 업적과 조직적 탁월함 뒤에 세계에서 가장 큰 육지 제국을 세운 것이 얼마나 노골적이고 가차없는 잔인함에 의해 뒷받침되었는지를 일깨워줍니다. 강제노동과 굴욕적인 지배의 도구. 칭기즈칸의 지배 아래에서 노예들이 단순한 인간 방패로 사용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종속은 신체적, 정신적 학대의 훨씬 더 광범위한 범위로 확장되었습니다. 이 포로들에게 가해진 가장 체계적인 형태의 억압 중 하나는 대규모 강제노동이었습니다. 이는 일회성 작업이 아닌 그들에게 부과된 노동은 몽골 제국의 영광을 위한 영구적인 도구가 되었으며 정복자가 부과한 계층 구조에서 피해자들이 차지한 위치를 굴욕적으로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페르시아 연대기와 같은 출처들, 예를 들어 아타말릭 주베이니와 라시드 알딘과 같은 역사학자들이 편찬한 기록에 따르면 몽골 군대는 도시나 영토를 정복한 후 포로들을 그들의 기술이나 잠재적 유용성에 따라 선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술적 지식이 있는 장인이나 엔지니어와 같은 사람들은 공성무기, 다리, 도로, 그리고 제국의 군사 물류를 강화하는 기타 인프라 프로젝트의 건설에 강제로 동원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문자 그대로 몽골 제국의 확장 요구에 종속되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포로들은 운하를 파거나 극한의 조건에서 물자를 운반하거나 방벽과 망루를 세우는 일을 강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피로의 징후가 보이면 즉각적인 처형이나 신체적 고문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한편 전문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가장 힘들고 굴욕적인 작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을 신체적인 힘 외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단순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역학은 전쟁터뿐만 아니라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한 패배를 구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포로가 아니라 그들의 손으로 노동을 강요받으며 자신들의 집을 파괴하고 자유를 빼앗은 제국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 변한 인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굴욕은 단순한 노동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부 출처들에서는 비록 위대한 군사적 업적보다 문서화된 사례가 적지만 몽골 정복의 잔혹성 속에서 여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피비린내 나는 광경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포로들이 서로 싸우거나 야생 동물과 맞서 싸우는 장면을 고위 사령관들의 오락을 위해 강제로 치르게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확실하게 확인하기 어렵지만 여러 구술 전통과 2차 기록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이러한 기괴한 게임은 칭기즈칸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으며 포로들을 폭력적인 오락으로 사용하는 관행은 다른 제국에서도 역사적 선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몽골 제국 내에서 이 언급은 도달한 비인간화의 정도를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포로들의 생명은 거래의 지폐나 단순한 오락거리가 된 것입니다. 이 잔혹함은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거대한 영토 확장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노동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깊은 심리적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만약 몽골의 손에 떨어지면 희망도 없는 노예 생활과 체계적인 굴욕에 시달릴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위협에 직면한 많은 도시들은 싸움 없이 항복하기를 선택했고 이는 몽골 제국의 멈추지 않는 징역에 기여했습니다. 공포와 극단적인 잔혹함을 통한 충성 강요, 칭기즈칸의 권력 공고화는 단지 군사적 기량과 전술적 교활함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충성을 강요하기 위한 공포의 체계적 사용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역학은 정복된 민족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가 노예나 하인으로 만들었던 자신의 영향력 범위 내에도 확장되었습니다. 사실 일부 역사적 기록들은 주로 페르시아 연대기와 다른 동시대 출처들에서 찾을 수 있으며 내부 저항의 어떤 흔적도 없애기 위해 설계된 극단적인 잔혹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포로들에게 혐오스러운 명령을 실행하게 하여
맹목적인 충성을 강요했습니다. 이 공포의 규모를 강조하는 한 예시는 칭기즈칸의 카와르즘 제국과의 전쟁 시작을 알린 사건 이후 발생했습니다. 1219년 오트라르의 총독 이날추크가 칭기즈칸이 보낸 사신들을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용서할 수 없는 모욕으로 간주되었으며 칸의 응답은 파괴적이었습니다. 도시를 포위하고 점령한 후 그는 그 도시 주민들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일부 포로들은 도덕적으로 끔찍한 상황에 처해 순종의 증거로 자신들의 친척을 처형하도록 강요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행위는 칭기즈칸을 향한 감정적 유대감을 말살하고자 했습니다. 가족적이거나 민족적 충성심을 파괴함으로써 그는 정복자에 대한 완전한 복종을 보장한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1221년 니샤푸르 원정과 관련된 기록입니다. 현재의 이란 북동부 호라산 지역에 위치한 이 도시는 침략에 저항했고 포위 중 적의 발사체에 의해 칭기즈칸이 사랑했던 사위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분노와 고통에 휩싸인 칸은 본보기로 복수를 명령했습니다. 도시의 모든 주민을 학살할 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도 멸종시켜 거리 자체를 구별 없이 죽음의 풍경으로 만들었습니다. 페르시아 연대기 작가인 주베이니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 기록된 이 사건은 총체적 공포의 논리를 강조합니다. 삶의 완전한 제거를 통해 집단적 상상력에 지울 수 없는 메시지를 각인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더욱 불길한 것은 칭기즈칸이 자신의 딸, 즉 살해된 사위의 미망인에게 이 학살을 지켜보게 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공포의 기억이 그녀의 가족에게 전달되기를 의도한 것입니다. 단순한 전사로서의 잔혹함을 넘어선 이 극단적인 행위는 충성심의 트라우마를 묶으려 했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정복자의 내면의 순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실, 고통, 공포는 절대적인 복종을 형성하는 도구였으며 어떤 저항이나 내적인 반란의 가능성조차 부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단순히 맹목적인 분노나 비이성적인 반응에 대한 대응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지배 구조화된 논리의 일부입니다. 개인적인 관계, 혈연 또는 생명이 건드릴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칭기즈칸은 마비된 공포의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노예들, 피지배자들, 그리고 동맹자들에게 전해진 교훈은 단순했습니다. 불복종의 어떤 행위나 의심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은 존경이나 경의로서가 아닌 극단적인 고통으로 봉인된 깊고 본능적인 공포를 통해 길러졌습니다. 칭기즈칸의 지배 아래에서의 성적 착취와 노예 여성의 비인간화. 칭기즈칸의 지배 아래에서의 노예 제도는 전쟁터에서의 강제 노동이나 제국 건설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장 끔찍한 행위 중 하나는 군사작전 중 포로로 잡힌 여성들에 대한 체계적인 성적 착취를 포함했습니다. 몽골 비밀사와 페르시아 연대기, 중국의 기록들은 종종 간접적으로 그러나 강력하게 정복자와 그의 신뢰받는 자들 사이에서 이 광범위한 관행에 대해 언급합니다. 다부가제는 몽골 권력의 가장 두드러진 측면 중 하나였습니다. 칭기즈칸은 당시 많은 지도자들처럼 결혼을 통해 다양한 가문의 여성들과 동맹을 맺고 정치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적 결혼을 넘어 정복된 여성들을 단순한 전쟁의 전리품으로 취하는 잔혹한 현실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이 진 왕조인 또는 탕구트 귀족의 여성들이었든 일반 농민들이었든 모두 강제적인 후궁이 되어 쾌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출신, 나이, 종교적 신념 또는 이전의 사회적 지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들이 몽골 제국의 손에 떨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패턴은 칸 자신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칭기즈칸은 그의 장군들, 아들들, 동맹들에게도 정복된 땅에서 여성들을 취할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여성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전리품 문화를 강화한 것이었습니다. 몽골 권력층에서 여성들을 세금이나 선물의 일환으로 주고받는 것은 예외적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반복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이러한 선물을 통해 칭기즈칸은 동맹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비인간화하고
그들을 정치적, 군사적 체스판에서 단지 교환 가능한 조각으로 만들었습니다. 개별 여성들의 범위를 넘어 이 성적 폭력의 영향은 인류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현대의 역사학자들과 유전학자들은 칭기즈칸의 후손들이 거대한 규모를 자랑한다고 지적합니다. 2003년에 발표된 유명한 연구는 현재 세계 남성 인구의 약 0.5%, 약 1600만 명과 몽골 제국 지역에서 약 800년 전에 살았던 공통의 조상을 통해 아버지의 혈통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시간적, 지리적 일치는 칭기즈칸의 직계 혈통을 강력하게 지목합니다. 이 거대한 유전적 확산은 무해한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군사적, 정치적 정복과 함께 성적 지배가 이루어졌던 시스템의 결과였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후손 중 하나는 칭기즈칸의 손자이자 그의 많은 강제 결혼 중 하나에서 태어난 쿠빌라이 칸입니다. 쿠빌라이 칸은 중국에서 원나라를 세우며 이러한 관행들이 권력 구조에 어떻게 뿌리내렸고 세대를 거쳐 확산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뚜렷한 예입니다. 각 왕조의 동맹과 강제로 맺어진 결혼에서 태어난 자손은 유전적 유산을 지속시키는 동시에 이러한 관계의 폭력적 기원을 상기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칭기즈칸과 그의 부하들에 의한 성적 착취는 수많은 여성들의 존엄성과 자유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공포, 억압, 그리고 여성의 고통에 대한 전적인 무관심은 몽골 제국의 부상에서 가장 어두운 장 중 하나를 형성하며 권력에 대한 끝없는 추구가 수반하는 인간적 대가를 상기시켜줍니다. 강제 이주와 이동. 칭기즈칸이 정복한 지역들에 대한 통제는 단순한 군사적 전술이나 심리적 공포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지배자에 의해 강제된 또 다른 파괴적이고 영향력 있는 메커니즘은 바로 전체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강제 이주와 이동 정책이었습니다. 이는 정복된 지역들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구조를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 관행으로 몽골 정복사의 J.J. 샌더스와 UNC에서 기록된 바에 의하면 인간 이동을 강제로 시행한 이 정책은 전례 없는 규모와 강도로 몽골 제국의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정책의 가장 악명 높은 사례 중 하나는 1219년부터 1221년까지의 하와르즘 제국 정복 중에 발생했습니다. 지역 저항을 진압한 후 몽골은 수천 명의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며 이들은 조상들의 땅에서 멀리 떨어져 몽골로 끌려가 노동력이나 군대의 보조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강제 이주는 정복된 지역의 인구 기반을 약화시켜 향후 반란의 잠재력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제국의 인적 자원을 풍부하게 만들어 안정적인 노동력과 군인 공급을 보장했습니다. 중국에서 진 왕조와 이후 송 왕조에 대한 캠페인에서도 수백만 명의 중국인이 강제로 이주당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이주는 여러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켰습니다. 도로, 다리, 통신망 건설과 같은 기반시설 프로젝트를 위한 노동력을 제공했으며 몽골 지배해 다양한 인구가 혼합되면서 지역 문화 정체성이 희석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연대감의 해체와 전통의 붕괴가 일어났고 이는 더 효과적인 통치와 장기적인 반대 세력의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 피해는 참혹했습니다. 식량, 주거지, 건강관리가 열악한 이동 조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 기아, 폭력에 시달리며 사망했습니다. 이주 중 가족이 분리되고 전통과 문화적 정체성이 사라지며 이는 돌이킬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마르코 폴로와 같은 여행자들에 의해서도 기록된 바와 같이 이러한 강제 이주는 중앙아시아와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동유럽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몽골의 침략자들은 농민, 장인, 전쟁 포로들을 전략적 지역으로 이주시키기도 했습니다. 칭기즈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강제 이주를 통해 그는 지속적인 노동력 흐름을 확보하고 중요한 지역에 대한 군사적 통제력을 강화하며 문화적 결속력이 약한 이질적인 인간 집합체를 만들어 관리와 조작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잭 웨더포드의 칭기즈칸과 현대세계의 형성과 몽골 왕비들의 비밀 역사와 같은 작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칭기즈칸의 조직적 천재성은 인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능력과
극단적인 잔혹함이 결합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제 이주는 몽골 제국의 권력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고통과 문화적 파괴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그 효과성에서 빛을 발했지만 그로 인한 인적 대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침해를 상기시키는 경고입니다. 노예 거래에서의 착취. 칭기즈 칸의 지도해 몽골 제국의 통합은 유라시아 정치 및 군사 지도를 변화시킨 것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의 인간을 체계적으로 억압하는 경제적 동력도 창출했습니다. 이 경제적 동력 중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노예 거래였으며 이는 아시아, 중동, 동유럽 일부 지역을 연결하는 무역 네트워크에 통합되었습니다. 몽골 제국이 지배한 육로 및 수로의 강화된 무역 경로는 물품의 운송을 안전하게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 또한 하나의 상품이 되어 지속적인 수입원으로 작용했습니다. 노예 제도는 몽골 제국의 경제 전략의 일부로 결코 부차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 연구에 따르면 페르시아, 중국, 아랍의 연대기들은 실크, 향신료, 귀금속 등의 자원뿐만 아니라 인간 화물도 함께 실은 캐러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 포로로 잡힌 사람들, 그리고 강제로 이주된 민간인들이 무역 경로를 따라 현지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노동력 수요가 높은 더 먼 지역으로 운송되었습니다. 몽골 제국의 상업 인프라는 경로의 보안을 강화하고 약탈이나 강도 공격의 위험을 줄였으며 이는 노예 거래를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 잘 조직되고 안전한 네트워크는 상인과 밀매상들이 더 먼 지역으로 모험을 떠날 수 있도록 하였고 그들은 큰 집단을 이동시켜도 매복이나 작은 충돌로 인해 사람들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몽골 제국은 노예 거래를 단지 용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간접적으로 촉진하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이 비인간적인 거래의 영향은 다층적이었습니다. 첫째, 이는 전쟁 포로의 포획을 강화했습니다. 각 군사 캠페인은 새로운 노예 무리의 판매로 이어졌으며 이는 폭력의 악순환을 강화했습니다. 정복은 단지 영토적이나 정치적 목표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시장 가치를 지닌 인간 전리품을 생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경제적 동기와 군사적 잔혹함이 얽혀 인간의 생명이 교환 가능한 상품으로 취급되는 시스템을 공고히 했습니다. 둘째, 노예 거래는 정복된 지역들의 문화적, 사회적 분해를 가속화했습니다. 가족, 공동체, 고향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팔려나간 노예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잃고 낯선 땅에서 그들의 언어와 관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큰 타격을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적 저항을 해체하는 방법이었으며 몽골 지배에 대한 집단적 반대를 조직하기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 관행은 피지배 민족이 상업적 용도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가치도 없다는 인식을 강화했습니다. 몽골 제국의 논리에서 노예는 말이나 낙타, 금속, 향신료와 같은 물품들과 교환될 수 있는 대체 가능한 상품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인간을 불을 창출하는 도구로 전락시켜 도덕적, 영적, 문화적 고려는 전혀 없어진 채 사람들은 그저 불을 창출하는 수단으로만 취급되었습니다. 노예의 첩보 및 파괴 활동에서의 활용. 칭기즈 칸의 전술과 그의 제국은 단순한 물리적 폭력이나 포로들의 경제적 착취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유라시아의 광대한 영역에서 지배를 유지하고 확장하려는 그의 노력의 일환으로 몽골은 보다 미묘하고 은밀한 방법을 사용하여 노예들을 첩보 활동과 파괴 활동의 요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이 전략은 대중적인 연대기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지만 몽골 지배의 전체 논리에서 나왔습니다. 즉 정복된 모든 인간 자원, 모든 종속된 삶은 제국의 필요에 맞게 재활용될 수 있었으며 그 필요는 노동력, 노예 시장에서의 상품 대포로 쓸 인원 또는 침투된 첩자로서의 역할을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는 검이나 복합 활만큼 중요한 무기였던 시대에서 새로 정복한 지역이나 곧 정복될 지역에 정보원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은 몽골에게 엄청난 이점을 주었습니다. 원래의 신분을 숨기거나 위조할 수 있는 노예들은 적의 사회 조직에 침투하기 위한 완벽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변장 훈련을 받고 강제로 지역 언어와 풍습, 의복을 채택해야 했으며 이러한 잠입 요원들은 중요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약한 방어선, 공급 경로, 내부 긴장, 제거할 수 있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 또는 내부의 불만을 품은 집단 등을 파악하여 내적 불안정을 조성하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예들의 사용은 여러 층의 잔혹성을 포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원래의 자율성이나 정체성을 회복할 가능성을 완전히 박탈했습니다. 노예는 단지 신체적 자유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언어, 종교, 문화적 유대까지 포기하고 환경에 적응해야 했으며 그들이 살아가던 세계를 파괴한 제국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잠입 요원은 목표 사회 내에서 사회적 해체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로 인해 신뢰관계는 악화되었고 공포와 불안이 확산되었으며 몽골 지배에 대한 조직된 저항의 가능성은 뿌리 내리기도 전에 파괴되었습니다. 이러한 정교한 심리적 공포의 활용은 몽골의 지배 영역을 창과 화살이 정의한 국경을 넘어 확장했습니다. 한 사회가 그 구성원 중 누군가가 침입자의 정보원일 수 있다고 의심한다면 내부 결속력은 쉽게 약화되었습니다. 파괴 활동은 종종 이 요원들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창고를 불태우거나 우물을 오염시키거나 일부러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방어를 약화시키고 주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국은 포위 공격뿐만 아니라 내부에서의 부패를 통해도 정복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사회를 해체시킨 후 직접적인 공격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연대기들과 현대 연구에서 몽골의 정보 전략에 대한 보조적 참조는 이 첩보와 강제의 결합이 몽골 제국의 번개처럼 빠른 확장의 중요한 요소였음을 시사합니다. 몽골의 정복은 단지 공개적인 폭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침투와 기만을 통한 사회 공학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예를 첩보원과 파괴활동 요원으로 활용한 것은 칭기즈 칸의 체제에서 잔혹하면서도 기발한 전략을 반영합니다. 그의 통제하에 있는 각 개인은 무기가 될 수 있었고 혼란과 공포, 불신을 조장하는 다용도의 자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노예 정책에 숨겨진 측면은 역사상 가장 광대한 제국을 구축한 복잡한 지배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자 인간 생명의 절대적 도구화가 가져오는 공포를 상기시키는 경고입니다. 결론, 칭기즈 칸이 행사한 강력한 노예제와 잔혹함의 형태들을 살펴볼 때 몽골의 정복자는 단지 냉혹한 폭군으로 1차원적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칭기즈 칸은 폭력과 공포, 수백만 명의 인간 착취를 통해 몽골 제국의 확장을 촉진한 것뿐만 아니라 안전한 무역 경로의 구축, 종교적 관용의 장려, 당시로서는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수립했습니다. 이러한 모순들은 그를 역사학자들과 문화학자들 사이에서 열띤 논의의 대상이 되게 만듭니다. 그의 통제 방법, 노예제, 고문, 문화적 조작, 강제 이주 등은 부인할 수 없이 잔혹했지만 동시에 몽골 시대는 전례 없는 상업적, 문화적, 기술적 교류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동서 간의 연결이 공고히 되었고 초기 글로벌화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정부, 무역의 장려, 실크로드의 안전성 확보, 다양한 민족들이 하나의 제국 구조 안에 통합된 것은 더 상호 연결된 유라시아를 형성했습니다.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함과 정치적 혁신, 체계적인 억압과 통합적인 충동 사이의 긴장은 칭기즈 칸을 예외적인 역사적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유산은 흑백으로 단순화될 수 없습니다. 체계적인 폭력 속에서 기발한 아이디어, 외교, 문화적 개방의 순간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